여기 앉아 계신 목사님, 장로님들이 어린 시절에는요, 무슨 동성애, 수간, 폴리아모리라는 건 이제 남자 하나, 여자 여럿, 또 여자 하나, 남자 여럿, 이렇게 동거하는 거죠. 동성애, 수간, 근친상간, 폴리아모리, 바이섹슈얼, 트랜스젠더, 이런 얘기를 아마 여기 어르신들은 어린 시절에 잘 못 들으셨을 겁니다. 근데 어느 때인가 제가 고등학교 때도 에이즈가 막 전 세계로 번질 때 한국은 동성애한 사람도 없고 에이즈도 없다. 에이즈 청정국의 지위를 대한민국이 오랫동안 유지했습니다. 근데 한국에 언제부턴가 갑자기 동성애부터 시작해서 폴리아모리에 대한 책, 남자 하나가 여자 여러 명이랑 여자 하나가 남자 여러 명이랑 남자 셋 여자 셋 이렇게 섞어서 동거하는 게 그게 진보고 인권이지 왜 그거를 나쁘다고 말하느냐. 성혁명 이런 얘기가 최근 들어서 갑자기 우리 주변에 많아졌습니다. 사실은 유치원 때부터 국가가 엄청난 돈을 쏟아부어서 동성애와 관련된 용어들을 가르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성적인 문제가 한국에서 대두가 되고 복잡해졌을까요? 우리 PPT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이 성혁명에 대한 세계적으로 제일 많이 읽히는 중요한 책을 쓴 가브리엘 쿠비라는 저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20세기의 모든 성혁명은 마르크스주의의 그 영적 기원을 두고 있다. 마르크스주의, 공산주의하고 동성애, 학생인권조례, 차별금지법이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이 사람 뭐라 했냐면 상관이 있다 그럽니다. 동성애, 차별금지법, 학생인권조례, 폴리아모리, 온갖 종류의 성혁명 바탕에 들어가 보면 영적으로 공산주의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 장면이요. 칼 마르크스가요 평생을 바쳐서 공산주의 운동을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대단한 천재예요. 제가 보기엔 나쁜 쪽으로 천재지만 이 사람이 좋은 쪽으로 천재라고 보는 사람들도 대한민국에 많이 있죠. 이 뛰어난 천재가 일생을 바쳐서 공산주의 혁명을 위해서 투쟁했어요. 공산주의가 될 것 같다가 안 돼요. 혁명이 성공할 것 같은데 막판에 막힙니다. 일생을 바쳐서 공산주의에 헌신했지만 마르크스가 살아 생전에는 공산주의 혁명이 성공하지 못합니다. 결국 공산화의 사례를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게 되죠. 마르크스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원고를 써요. 평생을 헌신했던 그가 왜 공산주의가 될 것 같다가 안 되고 될 줄 알았는데 안 되고 거의 다 될 뻔하다가 막혔는지, 왜 공산화가 안 됐는지 드디어 죽기 직전에 깨달아요. 이것 때문에 공산주의가 안 됐다라고 공산혁명이 실패한 원인에 대해서 원고를 쓰다가 죽습니다. 그 원고를 마르크스의 공산주의 혁명 평생 동지였던 프리드리히 엥겔스가 마르크스의 유작 원고에다가 자신의 생각을 덧붙여서 마르크스가 죽은 다음에 책으로 출판해요. 그 다음 장면이요. 그 책이 가족, 사적 소유, 국가의 기원 1884년에 나온 책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셔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세상을 복음화하라는 예수님의 명령, 이 명령을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하게 소중하게 생각해요. 예수님 말씀이 다 중요한데 예수님의 계명, 명령이 다 소중한데요, 세계를 복음화시키라는 명령을 특별히 강조해서 지상명령이라고 부릅니다. 들어보셨죠? 왜 예수님 명령이 다 중요한데 지상명령, 선교의 사명을 우리가 특별히 강조할까요? 그 말씀은요, 예수님의 일종의 유언이죠. 이 땅에 사시다가 하늘나라로 승천하시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 이 땅에 계시면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라. 그 말씀하시고 하늘나라로 올라가셨어요. 이 땅에서 남기신 마지막 말씀이니까 일종의 유언처럼 생각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말씀을 특별하게 소중히 여겨요. 공산주의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산주의 하나님, 공산주의 창시자이자 예언자인 마르크스가
이것 때문에 혁명이 안 됐다. 요거만 이루어지면 혁명도 성공한다라고 마지막에 쓰다가 죽은 책, 그 책이 이 책이기 때문에 이 책에 담긴 가르침은요, 마르크스의 유언, 공산주의자들에게는 일종의 지상 명령입니다. 그럼 이 책에 무슨 내용이 있을까요? 그 다음 장면이요. 자, 왜 공산주의 혁명이 안 됐냐면 기독교 때문에 안 됐어요. 번번이 기독교가 공산주의 앞길을 가로막습니다. 그 기독교에서 믿는 하나님은 특이한 하나님이에요. 그냥 유일신이 아닙니다. 신이 한 분만 계신 게 아니고요, 성부, 성자, 성령 한 분이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믿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게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 성부, 부자가 무슨 부자죠? 아비 부자예요. 성자, 자자가 무슨 자죠? 아들 자자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같이 사는 공동체를 가족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하나님은요, 가족적인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요 삼위일체를 없애버려야, 하나님을 없애야 기독교도 없어지겠죠, 당연히. 그럼 그 삼위일체를 마르크스는 뭐라고 봤냐면 성부, 신성하신 아버지, 성자, 신성한 아들, 아버지와 아들. 기독교는 다시 말해서 가족의 형태로 신관을 제시하고 있다. 그걸 뭐라고 말했냐면 천상의 가족, 저 하늘나라의 가족,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을 없애버리려면 그 성부, 성자, 성령의 비밀이, 천상의 가족의 비밀은 지상의 가족이다. 무슨 얘기일까요? 기독교가 어떻게 전파되냐면요, 마르크스가 서양 세상을 가만히 봤더니 아버지가 아들에게 신앙을 전파해요. 어머니가 딸에게 신앙을 전파합니다. 부모가 자식들을 데리고 어려서부터 교회에 가요. 그런 형태로 기독교가 증거되잖아요. 그러니까 천상의 가족을 지상의 가족을 통해서 전파해서 기독교가 계속 유지돼 왔어요. 그러니까 천상의 가족, 삼위일체를 없애려면 기독교 가족, 성서적인 가족, 예수 믿는 가정을 없애야 된다. 삼위일체를 사라지게 하려면 이론과 실제에서 가족이 먼저 파괴되어야 한다. 이게 마르크스가 공산주의 혁명을 하려면 기독교 없애야 되는데, 기독교 없애려면 엄마, 아버지, 아들, 딸이 같이 교회 가는 기독교 가정을 없애야 된다. 가족을 없애야 기독교가 없어진다. 이게 마르크스가 깨달은 공산화의 전략입니다. 그 다음 장면이요. 일부 일처제는 촌충, 기생충과 같다. 기생충을 박멸하는 것처럼 일부 일처를 없애야 된다. 왜 이런 소리를 했을까요? 공산주의의 반대말은 사산, 사유재산이죠. 공산이라는 건 재산을 공동으로 소유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산혁명이 성공하려면 사유재산 제도가 없애야 됩니다. 네 거 내 거 가리지 않고 모두가 합쳐서 다 같이 일하고 다 같이 나눠 쓰자. 이게 공산주의입니다. 말만 들으면 그렇듯하죠. 똑같이 나눠줄 수 있으면 좋은데 그게 안 돼요. 제가 앞 시간에 말씀드렸죠. 공산주의는 첫째, 자유를 박탈한다. 둘째, 공산주의는 평등을 박탈합니다. 똑같이 나누자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자유가 좀 없어져도 누구는 잘 살고 누구는 못 살고, 빈부격차, 누구는 좋은 대학 가고 누구는 안 좋은 대학 가고, 그러니까 서울대학도 없애자. 이게 좋은 말인 것 같지만요, 천만의 말씀, 그 말에 속으면 안 됩니다.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상황을 확인해 봐야 돼요. 말은 그럴듯한데요, 지금 2020년 현재 지구상에 존재하는 200여 개 나라 가운데 제일 불평등한 나라, 부자와 가난한 자의 격차가 제일 많이 벌어진 나라, 평등이 없어진 나라가 어딜까요? 1등? 북한입니다. 김정은이는요, 별장이 7,000개예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 70년에 걸쳐서 한 끼 식사에 드는 비용이 5천만 원에서 7천만 원. 5천만 원에서 7천만 원짜리 식사를 하루 세 끼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70년 동안 3대가 먹었어요. 어버이 수령은 세계 최고의 부자입니다. 북한 주민 400만 원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었어요. 김정은은 별장이 7,000개고 지금 북한 주민의 3분의 2가 밥 세 끼 못 먹는 영양실조 상태에 있는 세계에서 부자와 가난한 자,
빈부의 격차가 가장 심한 불평등한 1등이 북한이에요. 2등이 어딜까요? 2등이 당연히 공산주의 국가 중국이죠. 미국이 불평등한 것 같죠? 미국은 자본주의 국가니까 기업가, 사장, 금수저, 부잣집 아들들만 돈이 많을 것 같죠? 천만의 말씀. 미국의 최고 경영자 600명과 미국 최고 재벌 사장들 600명하고 미국 공산당 고위 간부 다 재산 추적이 안 돼 갖고요. 그중에 160명하고 평균 재산을 비교해 보면요. 미국 재벌, 미국 사장보다 중국 공산당 간부 재산이요. 60배 정도 많아요. 중국 공산당 랭킹 1위부터 160위까지 무려 160명의 평균 재산이 1조 4천억. 어마어마한 부자예요. 공산당 간부들은 엄청 부자입니다. 그런데 중국에요. 집이 없어서 굴 파놓고 사는 사람이 6천만 명입니다. 6천만 명은 집이 없어서 두더지처럼 박쥐처럼 굴 파놓고 굴에 들어가 살아요. 근데 최고 간부 공산당 간부 160명은 평균 재산이 1조 4천억. 한 달에 30만 원. 한 달에 30만 원 갖고 살기가 쉽지 않겠죠. 이 30만 원으로 뭐 잠도 자고 밥도 먹고 옷도 입고 학교도 가고 생활비 다 해야 돼요. 교통비도 쓰고. 한 달에 30만 원을 못 버는 중국 사람이 8억 명은 30만 원도 못 벌어요. 5천만 명은 집이 없어서 5천만에서 6천만은 굴파놓고 살아요. 근데 최고 간부 160명은 평균 재산이 1조 4천억. 세계에서 가장 불평등한 나라가 공산주의 국가 2개입니다. 어쨌든 말로는 공산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공산당 간부만 잘 먹고 잘 사는 체제예요. 거짓 체제인데 어쨌든 이 사람들이 공산, 재산을 공동으로 소유하려면 사유재산을 없애야 돼요. 그럼 사유재산을 누가 갖고 있을까요? 여기 부모님들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 가운데 집이 한 채 계신 분을 예로 들자면 여러분 아들이 친구한테 전화를 해요. 야, 오늘 만나자. 어디서 만날까? 우리 아버지 김아무개 씨네 집에서 만나자. 여러분 아들이 친구 만나자 그럴 때 그렇게 약속하나요? 뭐라 그러죠? 우리 집에서 만나자 그래요. 우리 집에서 만나자는 말이 맞아요, 틀려요? 틀립니다. 법적으로 부정확한 말이에요. 그 집이 누구 집인지는 등기부 사본을 떼어봐야 됩니다. 등기부 등본상 우리 아버지 김아무개 씨 명의로 된 집에서 만나자. 이렇게 말해야 법률적으로 정확해요. 여기 부모님도 앉아 계시죠? 여러분 아들, 딸이 등기부 등본상 우리 아버지 혹은 우리 어머니 아무개 씨 이름으로 된 그 집에서 만나자라고 애들이 친구한테 전화하면 그걸 보고 야, 내 아들이 정말 법률적으로 스마트하구나. 말 한마디도 저렇게 합법적으로 하는구나 라고 기분 좋으실 부모님 있을까요? 이 자식이 뭔 소리 하는 거야? 그렇게 인생 복잡하게 안 살아요. 우리가 그냥 우리 집에서 만나자 그래요. 사실은 우리 집이 아니에요. 등기부 등본상 우리 아버지 집 혹은 어머니 집입니다. 근데 우리 집이라 그래요. 왜?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유재산을 누가 같이 나눠요? 가족이 같이 나눕니다. 여기 부모님들 많이 앉아 계신데 제 질문에 정직하게 대답하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제가 맨날 빨갱이 때려잡자 이런 소리만 해갖고 저의 정체를 오해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그래도 제가 목사예요. 세상이 이렇다 보니까 맨날 역사 강의만 하지만 목사 앞에서 여러분 거짓말 치시면 안 됩니다. 여기 부모님들 가슴에 손을 얹고 양심적으로 목사가 하는 질문에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더럽고 치사한 꼴 다 겪으면서 자존심 상해가면서 직장 가갖고 고개 숙여가면서 고생해서 돈을 벌어요. 내가 뼈 빠지게 자존심 상하고 고생해서 돈 버는데 내가 돈을 버는 목적이 내 아들을 위해서? 내 딸을 위해서? 내 말도 안 듣는 부모 속삭이는 고놈들을 위해서 내가 고생해서 돈 벌 이유는 조금도 없다. 내가 이렇게 고생한 이유는 오로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내가 뼈 빠지게 고생해서 미쳤다고 이 돈을 부모 말도 안 듣고 속삭이는 그 자식 녀석들한테 물려줘? 걔네 잘 입고 잘 먹고 잘 쓰고 더 좋은 학교 가서 더 좋은 환경에서 살기 위해서 내가 이 고생을 해? 미쳤냐? 나는
자식을 위해선 절대 고생 안 하고, 내가 고생하고 뼈 빠져 일하는 거는, 땀 흘리는 건 오로지 나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부모님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안 계십니다. 여러분, 양심 진실만을 말씀하셔야 돼요. 이렇게 말하는 제가 우습죠. 어느 부모가 혼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일하겠어요. 그것 때문에 공산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고생하는 게 우리가 볼 때는 참 그게 아름다운 희생인데요, 마르크스는요, 부모가 고생해서 돈 벌어갖고 그걸 누구한테 물려줘요? 자식한테 물려줍니다. 사유재산이라는 거는요, 가족들이 같이 쓰다가 가족들한테 물려줘요. 제 말이 맞죠? 그럼 사유재산을 없애고 공산사회를 이루려면 사유재산을 같이 사용하는 가족을 없애야 돼요. 사유재산을 물려주는 가족을 없애야 됩니다. 사유재산을 가족을 없애면 가족끼리 쓰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같이 쓰게 되는 공산주의 혁명이 이루어진다. 제 말이 이해가 되세요? 그럼 그 가족을 없애려면 어떻게 되느냐? 가족이 어떻게 생겨나요? 성경 말씀 그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지라. 남자 하나 일부, 여자 하나 일처. 남자와 여자가 부부로 결합되는 순간 가족이 탄생해요. 거기서 애도 나오고 그러면서 가족 숫자가 늘어나는 거죠. 사유재산을 없애려면 사유재산을 공동 사용하고 사유재산을 물려주는 가족을 없애야 돼요. 가족을 없애려면 일부 일처, 남자 하나 여자 하나, 요걸 깨뜨리면 가족이 없어진다. 이게 공산주의의 천재 마르크스의 마지막 유언입니다. 일부 일처제를 촌충, 기생충처럼 박멸해버리면 일부 일처가 아니라 뭐가 되죠? 일부 일부, 남자끼리의 동성결혼, 일처 일처, 여자끼리의 동성결혼, 일부 다처, 남자 하나에 여자 많은 거, 일처 다부, 여자 하나에 남자 많은 거, 다처 다부, 남자 여자를 서로 공동 소유하는 거, 요즘 이런 걸 폴리아모리라고 그러죠? 뿐만 아니라 근친상간, 수간, 어떤 형태라도 괜찮다. 일부 일처를 깨버리고 가정을 없애버리고 성적인 자유와 해방을 나누어주면 공산혁명이 이루어진다. 이래서 공산주의가 동성애하고 관련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가족을 파괴하자고 말했던 마르크스의 가족은 어떻게 됐을까요? 마르크스가 합법적으로 낳은 자식이 6, 부인하고 사이에 6명 낳았고요, 바람 피워서 하녀하고 사이에 하나를 낳았어요. 7을 낳았는데요, 그 6명 가운데 3명이 어려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식이 죽는 모습을 3번이나 봤으니까 마르크스가 아버지로서는 꽤 불행했던 사람입니다. 마르크스는 맨날 노동자, 민중, 인민의 편에 선다고 말했지만 평생 땀 흘려 일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지금 대한민국에 소위 민주화 투사라는 인간들, 그 사람들이 민주화 투쟁을 한 건지 공산화 투쟁을 한 건지 헷갈리지만 그 사람들의 문제가 뭐냐? 땀 흘려 일해서 돈을 벌어본 적이 없어요. 평생 남의 돈 뜯어먹고 산 사람들이 지금 국회의원도 하고 장관도 하고 청와대도 들어가니까 한국 경제가 엉망이죠. 이래서 돈을 못 벌어봤으니 돈 버는 경제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 부동산 정책부터 지금 엉망진창인 이유, 사실은 역사가 중요한 게요, 마르크스도 그런 사람이었어요. 마르크스는 평생 노동자, 농민을 위한다 그러면서 남의 돈 뜯어먹고 산 사람입니다. 가난한 사람들, 빵집 주인, 동네 아저씨 아줌마들한테 돈 꼬갔고요, 평생 돈 안 갚았던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마르크스의 큰딸이 소녀 가장처럼 일했습니다. 아빠 엄마가 사치스럽게 살면서 공산주의 혁명한다고 폼이나 잡고 사실은 굉장히 비싼 옷 입고 여름 휴가 근사한 데 가고 노동자 농민한테 돈 빌려갖고 본인이나 사치를 즐기니 큰딸이 가족의 생계를 부양하느라고 노예처럼 일하다가 젊어서 건강을 해쳐갖고요, 시집 가자마자 좀 있다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마르크스는 애 6명, 합법적으로 낳은 6명 가운데 4명의 죽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불행한 사람이죠. 그 다음 장면이요. 그리고 마르크스가 죽은 다음에 마르크스보다 오래 산 사람이 둘인데, 엘레아노르 마르크스라는 딸이 에이블링이라는 남편이 있었는데 남편이 바람을 폈습니다. 아주 젊은 여배우랑 바람 피다가
걸렸어요. 그래서 엘레아노르 마르크스의 딸이 남편한테 어떻게 된 거냐 추궁을 했더니 남편이 아주 거짓말을 잘해. 내가 정말 너를 사랑하지만 지금 우리가 공산주의 혁명하는 마르크스의 사위고 딸로서 너무 이 자본주의 세상에서 살기가 어렵고 이러면서 막 그냥 심파조로 슬픈 얘기를 하면서 이 남편이 제안을 합니다. 이 썩어 빠진 자본주의 세상에 사느니 청산가리를 딱 내밀어요. 이거 먹고 같이 끝내자. 엘레아노르가요, 그 남편이 같이 자살하자 그러니까 맞아, 우리 아버지가 평생을 바쳤던 공산주의 세상이 오지 않으니 썩어 빠진 자본주의 미련 없이 끝내겠다. 마지막 유언으로 글을 써요. 내가 남편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남편에 대한 사랑이 가득 남긴 글을 쓰고 청산가리를 먹어서 자살해요. 이 남편은 자기 부인한테 청산가리를 주고 부인이 청산가리를 집어삼키는 모습을 보고 죽은 다음에 잽싸게 도망쳐서 살았어요. 사기 자살을 당했습니다. 남편의 꾀임에 빠져나가 동반 자살하자 그래 놓고 남편이란 놈이 마르크스의 사위답게 평생 그 질만 친 마르크스 장인을 그대로 따라서 마르크스의 딸을 자살시키고 본인은 도망쳐가고 계속 바람 폈어요. 그 다음 장면이요, 제일 오래 산 마르크스의 딸 폴 라파르그, 유명한 작가입니다. 이 사람 책이 지금 한국말로도 번역되어 있어요. 한국땅에. 폴 라파르그와 라우라 마르크스, 역시 아버지 엄마의 그 마르크스 가문의 전통을 이어받아서 공산주의의 후예답게 평생 남의 돈 뜯어먹고 살았어요. 뜯어먹다가 60대가 되니까 뜯어먹다가 지쳤습니다. 이 썩어 빠진 세상 살 가치가 없다. 두 사람은 사기치지 않고 둘이 같이 동반 자살을 했어요. 그러니까 마르크스가 가정을 파괴하자 그랬는데 합법적으로 낳은 6명의 자녀 가운데 4명이 먼저 죽었고 부모보다, 2명은, 1명은 자살 당했고 1명은 진짜로 자살을 했어요. 좀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르크스의 사생아, 하녀하고 사이에서 애를 낳는데 위대한 공산주의자인 마르크스가 바람폈다 그러면 체면에 손상이 돼갖고요, 그걸 다 알면서도 눈 감아줬어요. 그래서 그 아이는 고아원에서 자라게 됩니다. 그 아들이 좀 오래 70 정도까지 살았는데 그 아들은 평생 우울증 환자로 자기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니까요. 자기 아버지가 그 위대한 마르크스인 줄을 모르고 부모가 누군지도 모르는 사생아로 살다가 우울증 환자로 슬프게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마르크스의 아이 7명이 다 비참해졌어요. 남의 가정을 파괴하자 그래 놓고 자기 자식들 가정이 다 그렇게 파괴된, 그러니까 본인도 가정이 파괴되고 그러면서 남의 가정을 파괴하자는 이 공산주의는 누가 봐도 잘못된 거예요. 근데 그 잘못된 거를 진짜 하자고 1917년 러시아에서 진짜로 공산주의 혁명이 성공하게 돼요. 그 혁명을 성공시킨 위대한 혁명가들, 러시아 공산당을 볼셰비키라 그랬어요. 볼셰비키 당의 중앙위원 가운데 여자가 딱 한 사람 있었습니다. 볼셰비키의 붉은 장미, 러시아 혁명의 붉은 장비라고 불리는 알렉산드라 콜론타이죠. 그 다음 장면이요, 이 콜론타이가 이 러시아 혁명 주도 세력 중앙위원 가운데 유일한 여자, 공산주의 러시아의 소련의 헌법의 초안을 작성한 헌법 초안 작성위원회의 유일한 여자, 공산주의 혁명의 붉은 장미, 아주 대단한 여류혁명가인데요, 이 사람이 마르크스의 유언을 받아들여서 가족을 파괴하는 것을 사명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1917년 공산주의 혁명이 성공했던 그 해에 쓴 책이 가족과 공산주의. 혁명은 국가만이 아니라 가족까지 해체한다. 자본주의 국가를 무너뜨렸다고 혁명이 되는 게 아닙니다. 자본주의적인 가족을 무너뜨려야 돼요. 기독교, 교회를 없애버렸다고 공산주의가 되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 가르침을 전파하고 있는 가정을 없애버려야 돼요. 국가와 가족을 다 없애야 혁명이 성공한다는 겁니다. 결혼과 가족관계는 소유권의 바탕을 둔 억압적이고 이기적인 과거의 유물이다. 결혼, 일부일처, 남자 하나 여자 하나의 결혼, 가족, 이거는 기독교 자본주의 썩어 빠진 억압 체계라는 겁니다. 그 다음 장면이요, 그래서 알렉산드라 콜론타이가 장관이 돼요. 국방부, 외무부,
내무부, 교육부 이런 여러 부서 가운데 어떤 부서가 되냐면 인류 역사상 한 번도 없었던 새로운 부서가 탄생합니다. 제노텔, 우리말로 번역하면 여성부예요. 러시아 혁명이 성공한 다음에 국방부, 외교부, 내무부는 다른 나라에도 많이 있었겠죠. 다른 나라에 없었던 새로운 부서 장관이 임명되는데 그게 제노텔, 여성부 초대 장관이 알렉산드라 콜론타입니다. 여성부의 목적은 뭐냐면 모든 계급과 계층에서 가정의 온기는 사라질 것이다. 가족을 없애기 위해서 여성부를 만들어요. 자본주의적이고 기독교적인 가족의 굴레에서 여성을 해방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게 공산주의 사명이기 때문에 여성 해방을 위한 부서의 목적이 뭐냐? 가족, 기독교와 자본주의적인 가족에서 여성을 해방시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여성을 해방시킬까요? 4가지 정책이 통과됩니다. 공산주의 혁명이 성공한 다음에 제일 먼저 통과된 법안이 뭘까요? 여러분, 러시아 제국이 무너졌습니다. 자본주의 국가가 사라졌어요. 공산사회가 됐으니까 제일 처음 통과한 법률은 부자들의 재산을 뺏는 법안일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공산주의 소련이 혁명에 성공하고 제일 1호 첫 번째 통과된 법안이 동성애 합법화 법안입니다. 가족을 없애야 되기 때문에 4가지가 합법화돼요. 뭘까요? 낙태, 동성애, 간통, 근친상간 4개가 합법화돼요. 그 전까지는 여자가 낙태하면 기독교 전통이 서양에 있었기 때문에 이건 생명을 살인한 거라 그랬어요. 자유롭게 낙태해도 된다. 동성애, 옛날에 동성애하면 감옥 갔습니다. 그 유명한 작가들 동성애하다 감옥 가갖고 비참해진 사람도 많아요. 동성애 합법화. 바람 피면 얼마 전까지 대한민국도 간통죄라는 게 있었잖아요. 간통죄 폐지. 마음껏 바람 피워도 된다. 근친상간, 가족 간의 성적인 관계 얼마든지 가능하다. 요 4가지가 합법화돼요. 그 다음에 한 가지, 원래 합법화돼 있던 거를 아주 자율화시킵니다. 그게 뭐냐면 이혼이에요. 그 전까지도 이혼이 불법은 아니었는데 이혼하려면 절차가 복잡했어요. 이혼 사유가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 내가 바람 폈다. 그럼 바람 핀 사유로 이혼하면 위자료도 내야 되고요. 간통죄가 있었을 땐 바람 피면 감옥 가야 됩니다. 그런 거 없이 바람을 폈든 때렸든 마약을 했든 상관없이, 또 상대방의 동의 같은 것도 구할 필요 없이 이혼하려면 서로만 합의하고 조정해야 되잖아요. 그런 거 없이 그냥 신고하면 자유롭게 이혼할 수 있도록 이혼에 대한 절차를 그냥 신고만 하면 누구나 할 수 있게 이혼 자율화. 그 다음 4가지를 합법화시켜요. 동성애, 간통, 근친상간, 낙태. 이 법안이요, 공산주의 혁명이 성공한 다음에 제일 처음 통과된 법안입니다. 이건 공산혁명의 목적이 단순히 사회, 정치, 경제적인 영역뿐만이 아니고 가족을 파괴하는 대단히 영적인 의도를 가진 혁명이라는 것을 보여줘요. 이 알렉산드라 콜론타이가 공산주의적인 가족관을 널리 퍼뜨리기 위해서 소설을 많이 썼습니다. 3대의 사랑이라는 소설을 1925년에 발표했는데요. 얘네들은 진화론을 믿으니까 할머니 세대, 캐캐 묵은 수국골통 반동의 세대, 그 다음에 어머니 세대, 딸의 세대, 3대에 걸친 여자의 일생을 갖고 소설을 써요. 한 가족의 할머니, 어머니, 딸. 할머니, 자본주의 시대를 살았던 수국골통 할머니는 어떻게 살았냐면 일부일처제. 남편이랑 결혼해가지고 이혼하고 싶어도 참아요. 가정을 지켜요. 그러나 할머니 시대, 수국골통, 기독교, 자본주의의 가족이라는 거예요. 어머니 시대, 혁명이 막 일어나고 공산주의가 전파되니까 어머니는 성적으로도 해방돼요. 그래서 아버지랑 살면서 바람을 막 펴요. 그래도 혁명이 완전 성공 못했기 때문에 바람 피면서 이혼은 안 해. 일부 일처라는 형식은 유지해요. 그 어머니 세대. 개화가 됐지만 민주 진보가 이루어졌지만 하다가 말았어요. 덜 됐다는 거예요. 딸, 이제 공산주의 혁명이 성공한 공산화 시대의 딸은 어떻게 사냐면요, 이 딸이 바람 피는데요, 엄마의 애인하고 바람을 펴요. 그러니까 엄마하고 딸이 남자 하나를 같이 데리고 살아요. 일부일처제는 잘못된 거니까 괜찮다는 거예요. 이 딸이 임신을 했는데요, 애 아빠가 누군지 몰라요. 구태여 누군지 알려고 확인도 안 해요. 여성이
자기 자유로운 권리 갖고 애를 낳으면 되는 거지 애 아빠가 누군지를 왜 확인해야 되냐는 거예요. 여성을 가족으로부터 남성으로부터 해방시키려면 여자가 애를 갖고 싶으면 갖는 거예요. 애 아빠가 누군지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성을 가정으로부터 해방시켜야 된다. 딸내미는요 아무하고나 사귀고 아무 사람 애나 막 낳아요. 이게 공산주의 혁명 시대의 가족이다. 이게 3대의 사랑이라는 유명한 소설입니다. 이 콜론타인은 말로만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요, 본인의 그 주장을 삶으로도 실천했어요. 결혼했다가 이혼했다가 처음엔 그랬다가 나중에 귀찮으니까 이혼도 안 하고요, 이 남자 저 남자 바꿔가면서 동거를 합니다. 17살 어린 남자하고도 살고 아들뻘 되는 남자하고도 살고. 그 흥미로운 건 이 콜론타이라는 여자는 그럼 어떤 사람이냐, 가정을 파괴하라고 주장했던 마르크스의 가정을 봤더니 이게 자살투성이에요. 가정을 파괴하라는 가르침을 실제로 실천에 옮겼던 가족 파괴 장관까지 지낸 아주 고위 관료 콜론타이 인생을 봤더니요, 콜론타이의 어머니가 결혼한 상태에서 딴 남자하고 바람 펴서 콜론타이를 낳았어요. 콜론타이가 첫사랑에 빠졌는데 첫사랑이었던 남자애가 자살을 했어요. 그러니까 본인도 좀 복잡한 상황에서 태어나서 하여간 복잡한 삶을 살았고 그거를 제도화했습니다. 자, 제가 앞 시간에 무슨 말씀드렸냐면 1917년 러시아에서 혁명이 일어나자마자 그 혁명의 기운이 조선 땅까지 밀어닥쳤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러시아 혁명이 일어난 게 1917년인데 불과 10년이 지난 1927년이 되면 대변을 먹으면서 혁명을 하려는 전설적인 혁명가들이 북한이 아니라 남한 땅 서울에서 활개를 치게 돼요. 그럼 생각해 봅시다. 러시아 혁명의 영향을 조선이 그렇게 강하게 받았다면 러시아 혁명을 통해 추진한 성혁명, 소위 말하는 성적인 해방, 프리섹스, 이 물결이 식민지 조선에 밀어 닥쳤을까요? 안 닥쳤을까요? 확인해 보죠. 그 다음 장면이요. 인터넷에 위키대백과라는 거 있죠? 그 위키대백과에 알렉산드라 콜론타이 항목을 치면 이런 문장이 나와요. 콜론타이의 연애론, 자유연애론입니다.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 엄마와 딸이 한 남자랑 동거해도 괜찮고 애를 낳는데 애 아빠가 누군지 상관도 없고, 이 자유연애론이 조선 사람 가운데 절대적인 추종자를 확보합니다. 누구냐? 김혼, 허정숙, 세 번째 누구요? 박헌영. 기억나시죠? 야, 대변 먹은 박헌영이 여기서 또 나와요? 그 다음 또 뭐라고 나왔냐면 그의 견해는 조선에도 전파되어 허정숙, 정칠성, 정종명, 주세죽 등에게 영향을 주었다. 여기 이름이 적힌 요 사람들이요, 콜론타이의 연애론을 받아가지고 열렬하게 조선 땅에서 아무 남자하구나, 아무 여자하구나, 남자와 남자, 여자 다 괜찮다, 성적으로 일부일처, 무슨 순결, 정절, 이거는 억압이다, 자본주의 기독교의 수구골통의 반동이다 라는 열렬한 성의 혁명 이론을 1920년대에 벌써 식민지 조선에 열심히 전파를 합니다. 그 다음 장면이요. 그 당시에 아주 조선시대 일제시대 때 유명한 연애 사건이에요. 저 임원근이라는 사람이 조선공산당 창립자 가운데 하나입니다. 전설적인 공산주의 혁명인데 그 임원근의 아내가 허정숙, 그 당시에 동아일보 기자였어요. 그때는 조선의 신문이 조선일보, 동아일보밖에 없었는데 동아일보 기자라 그러면 아주 여자 가운데 최고 지성인 가운데 하나입니다. 두 사람이 결혼한 사이인데 임원근이 공산주의 혁명을 하다가 체포돼서 감옥 가요. 그러니까 허정숙이 콜론타이의 연애론을 몸소 실천하기 위해서 감옥 간 남편에게 딱 찾아가서 서류를 들이밀어요. 무슨 서류였을까요? 이혼장. 이혼 자유로니까 네가 감옥 가 있는 동안 난 바람 펴야 되니까 이혼하자. 그래서 결국 감옥 간 남편한테 이혼장을 받아갔고요, 마음껏 연애를 하는데 허정숙이 30살이 되기 이전에 애인을 계속 바꾸면서 남자를 바꾸면서 동거를 했는데요, 그 동거하던 남자 가운데 3명의 애를 낳아요. 애 아빠가 다 달라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다른 3명의 아이를 낳았으니 여러분 1920년대 30년대는 우리나라가 유교 사회였습니다. 삼강오륜이 버젓이 살아있고요, 동네마다 연료비가 세워져 있었어요. 여자는 일부 종사, 한 남자를 평생 섬겨야 된다, 이런 게 아주 강하던 무렵에
아니, 30도 안 된 젊은 세대에게 애 셋을 낳는데 지가 돌아다니면서 애 아빠가 다르다고 강연을 하고 다녀요. 이러니까 사람들이 욕을 바가지로 했겠죠. 그 욕을 먹으면서도 굴하지 않고 계속 한편으로는 남자를 바꾸고 한편으로는 성의 해방을 계속 외쳤던. 그래서 우리나라 뭐 성해방을 말하는 사람들은 저 여자가 되게 선구자라 그럽니다. 그 다음 장면이요, 제가 요 앞 시간에 말씀드렸던 전설적인 혁명가 박헌영이가 대변을 먹다가 미친 사람으로 판정받아서 추록한 다음에 조선을 탈출하기 위해서 자기 아내 주세죽을 임신시켜요. 두 사람이 같이 블라디보스톡으로 탈출해가지고 모스크바에 가서 정식 공산주의 교육을 받습니다. 요 박헌영 주세죽이 역시 공산주의자였기 때문에 콜론타이의 이론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박헌영도 저 사람은 혁명하느라고 감옥 가 있느라고 뭐 여자들이랑 놀 시간은 많이 없었지만 감옥 가서 맨날 고문당하고 뭐 고생하고 그렇게 아주 치열하게 혁명하는 와중에서도 박헌영의 애를 낳은 여자만 3명이에요. 애 낳은 여자가 3명이니까 뭐 같이 데리고 논 여자 몇 명인지 모르죠. 그럼 주세죽도 자기 남편 박헌영의 애를 낳고 자기 남편의 친구 다른 공산주의 혁명가의 애도 낳고 이제 두 부부가 콜론타이 이론을 몸소 실천했어요. 그 여러분, 유교적 영향이 남아있는 식민지 조선에서 이렇게 공산주의자들이 아주 난잡하게 생활을 하니까요, 지금도 가만히 보면 우리나라에서 얼마 전에 미투 운동이라는 거 있었잖아요. 그죠? 지금도 진행 중이죠. 성추행, 성폭행 당한 여자들이 용감하게 자기 피해 상황을 증언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인간들이 성추행을 많이 하고 성폭행을 많이 하나 봤더니 대한민국 민주화 유공자들이에요. 대한민국 교과서에서 그렇게 찬양에 맞지 않는 이 나라 민주주의를 위해서 그렇게 참 열심히 싸우셨다는 투사들이요. 근데 그 사람들 했던 행적을 가만히 보면 이 양반들이 민주주의를 하자는 건지 공산주의를 하자는 건지 아리까리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민주화 유공자라고 인정을 받았는데 사실은 저게 민주화 투쟁을 한 건지 공산주의 투쟁을 한 건지 아리까리한 사람들이 성추행도 하고 성폭행도 하고 그 세상에 아주 많이 드러나서 망신을 많이 당했습니다. 역사 공부가 왜 중요하냐면요, 그게 하루아침에 일어난 게 아니고요, 일제시대 때부터 그랬어요. 공산주의 혁명하는 사람들이 민주주의 혁명을 한다 그러면서 저렇게 바람도 많이 피고 성적으로도 문란하게 살았습니다. 왜? 그게 공산주의예요. 원래 공산주의가 성해방을 외치는 겁니다. 그게 마르크스의 유언이기 때문에 마르크스의 가르침을 정치적으로나 성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남녀관계에서나 열심히 실천했고 지금도 이 사람들이 그렇게 실천하고 있습니다. 유교적 영향이 강한 조선에서 이 콜론타이를 따랐던 공산주의자들이 비난을 많이 받았어요. 소련에서도 처음에는 여성부를 만들어서 가족을 다 없애고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는 레닌, 스탈린 같은 공산주의자들이 앞장서서 혁명 수뇌부가 여성부를 폐지해버려요. 알렉산드라 콜론타이를 쫓아냅니다. 왜 그랬냐면 두 가지 이유예요. 첫째는 자유연애론, 공산주의 혁명, 성해방, 공산주의자들이 누구나 인정을 했거든요. 근데 막상 성해방을 실천하고 나니까 지금 혁명을 하기 위해서는 자본주의자들이랑 싸워야 돼요. 자본주의자랑 싸우려면 공부도 열심히 해서 지적으로 싸워야 되고요, 일도 열심히 해서 경제적으로 싸워야 되고요, 군대를 조련해 갖고 군사력으로도 싸워야 됩니다. 자본주의 세력이 막강하거든요. 겨우겨우 혁명에 성공해서 자본주의랑 싸우기도 바쁜 판에 알렉산드라 콜론타이가 맨날 바람 피는 얘기는 하고 다니니까 혁명은 안 하고 연애만 하는 거예요. 혁명가들이 맨날 여자만 바꾸고 남자만 바꾸고 남자였다가 여자로 바꾸고 여자였다가 남자로 바꾸고 정신이 없어요. 성이라는 게 얼마나 유혹적인 거예요. 그 성적으로 막 그냥 바람 피고 애 낳고 뭐 간통하고 동성애하고 정신이 없어져가지고 혁명을 안 하니까 야, 혁명은 안 하고 연애만 하냐? 혁명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여성부를 폐지하게 됩니다. 또 하나는 혁명에 성공해서 러시아 사람들한테 공산주의가 이렇게 좋은 거다 선전을 해서 국민들을 속여야 되는데요, 러시아란 나라가 제정 러시아 시대 때는 그리스 정교, 러시아 정교가 있지 않았습니까? 이 러시아 정교도
우리 기독교의 정통 가르침하고는 많이 다른 점도 있지만 어쨌든 그것도 기독교의 일파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적인 영향력이 남아서 러시아 사람들이 가족을 소중히 여기고요, 바람 피지 않는 거, 순결하게 사는 거, 이 기독교 가르침이 있어서 성적으로 막 문란하게 사는 거 보면은 손가락질해요. 혁명에 성공해서 러시아 사람들한테 공산주의가 좋은 것처럼 선전을 해야 되는데, 저 공산주의자들은 맨날 남자나 바꾸고 여자나 바꾸고 일반 대중이 눈살을 찌푸리니까 이게 혁명에 방해가 됩니다. 민심을 잡기 위해서. 두 번째는 공산주의 혁명은 안 하고 맨날 연애만 하니까,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레닌과 스탈린이 앞장서서 이 제노텔을 없애버리고요, 동성애 합법화시켰던 법안도 도로 철회. 결국 알렉산드라 콜론타이의 성해방의 실험은 실패로 끝납니다. 여러분, 낙태도 합법화, 간통도 합법화, 근친상간도 합법화, 동성애도 합법화, 이렇게 했다가 도로 무효. 이렇게 되니까 기독교인들 입장에서는 잘 됐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근데 그게 잘 된 게 아니라 잘못됐다라고 애석해 한 인물이 또 역사의 지평에 등장합니다. 이 사람이 1917년에 만들어졌던 제노텔 여성부, 쉽게 말하면 가족 파괴 부죠. 기독교 자본주의적 가족이란 것, 일부 일처제를 없애기 위해서 알렉산드라 콜론타이가 만든 바로 그 부서가 없어진 것을 한탄하면서 동성애가 다시 금지됐다, 낙태하기가 어려워졌다, 소련 젊은이와 10대 청소년들의 성적인 자유가 자본주의에 의해서 훼손됐다, 사회적으로 강제됐던 수구꼴통 기독교의 가족이 다시 지지를 받고 있다라고 한탄을 했어요. 공산주의 혁명을 했으면 낙태, 동성애, 근친상간, 간통 이런 거 없애버리는 진보로 나가야지, 수구꼴통 기독교로 돌아가서 낙태도 하지마, 동성애도 하지마, 바람피지도 마, 근친상간은 죄야, 이게 무슨 수구꼴통 반동 같은 소리냐. 왜 공산주의 가족이 아니라 자본주의 가족으로 퇴보하느냐라고 한탄했던 인물입니다. 그 다음 장면이에요. 그 사람이 비렐름 라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뭐라 하냐면, 너 자신을 억압적인 기독교의 성도덕으로부터 해방시켜라. 공산주의 혁명을 했으면 공산주의적인 성도덕으로 가야지, 왜 낙태, 동성애 금지하는 기독교적 성도덕으로 돌아가냐. 공산주의자가 왜 기독교를 따르냐는 거예요. 그거는 기독교의 억압적인 성도덕이다. 너의 충동대로 살아라. 이 자유와 해방, 이게 공산주의죠. 그래서 모든 지배로부터 자유로운 사회라는 낙원을 창조하라. 이 학생인권조례, 차별금지법, 지금 대한민국에서 추진되는 악법에 이론적 근거를 제공한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성적으로 억압하는 거, 청소년들의 성을 억압하는 거, 이건 잘못됐다는 거예요. 자유를 줘야 된다. 이 사회의 자유로부터, 이 사회의 억압으로부터 청소년들을 자유롭게 만들어야 된다. 인민을 자유롭게 해방해야 된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추진되는 악법에 이론적 근거를 비렐름 라이가 제공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했던 비렐름 라이의 가족은 어떻게 됐을까요? 참 공통점이 있죠? 마르크스. 가족을 파괴하려고 그랬는데 자식들이 다 자살했어요. 알렉산드라 콜론타이, 첫사랑도 자살하고 어머니도 바람피고 본인도 복잡해요. 비렐름 라이, 이 사람은 더 끔찍합니다. 어머니가 자살했어요. 우울증에 시달리는 아버지도 자살했어요. 비렐름 라이와 같이 성혁명을 추진하던 동료도 자살했어요. 비렐름 라이는 사기죄로 감옥에 들어가서 감옥에서 죽게 됩니다. 성의 해방을 외친 공산주의 계열의 인물이 성의 해방을 외쳤는데 이게 우연의 일치인가요? 성적으로 굉장히 자유롭게 살았던, 그냥 파트너를 마음대로 막 바꿨던, 가정을 파괴하려고 그랬던 마르크스, 그 다음에 알렉산드로 콜론타이, 그 다음에 비렐름 라이, 가족의 주변에 짙은 자살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어요. 대한민국에서도 저 사람이 공산주의인지 민주주의인지 헷갈리게 만드는, 겉으로는 민주화를 얘기했지만 공산주의적인 활동을 많이 했던 사람이 성적으로 성추행, 성폭행하고 관련이 돼 있고 결국은 본인들이 주변에서 자살 사건이 일어나는
이런 케이스가 되게 많습니다, 여러분. 역사라는 게 이렇게 중요해요. 지금 일어난 일이요, 옛날에도 일어났어요. 지금 대한민국이 망가진 게 하루아침에 망가진 게 아니고요, 기나긴 역사가 축적이 된 겁니다. 그 다음 장면이요, 요 비렐름 라이의 아주 인류 역사를 바꿔놓은 책, 공산당 선언 비슷한 책입니다. 그게 섹슈얼 레볼루션, 성혁명이란 책인데요, 오르가즘, 성적인 쾌락이 중요한 거지 그 쾌락을 느끼는 방법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결혼해서 남편과 아내가 성적인 쾌락을 나누는 거, 그 방법이 아니어도 괜찮다는 얘기죠. 동성,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 오르가즘, 성적인 쾌락을 느끼면 되지 꼭 그 상대가 남자가 여자여야 됩니까? 여자가 남자여야 돼요? 한 남자가 한 여자한테? 한 여자가 한 남자한테? 동시에 여러 명 하면 안 되나요? 된다는 겁니다, 이 책이. 방법은 중요하지 않아. 동성, 파트너 체인지, 어린애, 어른과 아이의 섹스, 사람과 짐승의 섹스, 그게 왜 잘못됐냐는 겁니다. 방법은 중요하지 않다. 자, 이렇게 얘기했지만 결국은 비렐름 라이도 1957년 펜실베이니아 루이스버그 연방교도소에서 사기죄로 복역하다가 죽습니다. 1957년에 성혁명을 썼던 비렐름 라이가 죽어요. 그러니까 족보를 따져보면 성적으로 자유롭게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라고 외쳤던 마르크스, 가족이 다 자살하고 어쩌고저쩌고 마르크스 댁이 안 됐어요. 마르크스의 이론을 드디어 실천에 옮겨갖고 합법적으로 동성애, 간통, 낙태, 근친상간 자유롭게 해도 된다, 그 법을 만들어서 전 세계 공산주의자를 영광시켰던 알렉산드라 콜론타이, 13년 만에 여성부가 폐지됐어요. 왜 저걸 폐지하고 수구꼴통 기독교로 돌아가냐 분노했던 비렐름 라이, 1957년 교도소에서 죽었어요. 이래서 공산주의자들의 성혁명이 계속 실패할 줄 알았는데 비렐름 라이가 죽고 11년 드디어 이 성혁명이 성공하게 됩니다. 그때가 언제였냐면 1968년. 그 다음 장면이요, 역사가들이 대서특필하는 68혁명이라는 겁니다. 68년도에 마르크스, 알렉산드라 콜론타이, 비렐름 라이가 추구했던 공산주의 계열의 성혁명이요, 드디어 전 세계를 뒤엎게 돼요. 그 유명한 68혁명입니다. 들어보셨죠? 68혁명의 발발을 이룬 사건이 두 개예요. 68혁명이 왜 일어났느냐? 1968년 2월 14일 날 프랑스에 있는 낭뜨 대학교 학생들이 들고 일어났어요. 학생들이 데모했던 주요 이슈가 뭐냐면 성별 분리와 탄압을 철폐하라. 남자 여자 성별을 분리해서 자본주의 기독교인들이 탄압했다는 겁니다. 그럼 성별 분리와 탄압 이러면 어떻게 했을까요? 남녀 차별한 것 같은데 말은 거창한데요, 원래 공산주의자들이 말을 잘 만들잖아요. 동성애를 반대하는 기독교인들을 차별하는 법, 이 법을 차별금지법, 이렇게 아주 말을 기가 막히게 만들지 않습니까? 이 법의 내용이 뭐냐면요, 밤 12시에 한밤중에 남학생들이 여자 기숙사에 우르르 몰려갔어요. 여러분, 한밤중에 예수도 안 믿는 공산주의 계열에 있는 20살 청춘 남자애들이 여자 기숙사에 우르르 몰려가 갖고요, 여자들하고 같이 자면서 통성기도 할까요? 차별금지법 막아주옵소서 그러고 얘네들이 거기서 뭐 결의문 낭독을 하겠어요? 여러분, 젊은 남녀가 한밤중에 한 방에 몰려 있으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대충 짐작이 가죠? 여자 기숙사에 한밤중에 남자들이 들어가는 걸 금지하는 학교 규칙, 그 규칙이 성별 분리와 탄압이다. 그러니까 남자 기숙사든 여자 기숙사든 24시간 개방해서 남자 하나 여자 하나가 같이 자든, 남자 둘 여자 다섯이 같이 자든, 여자 하나 남자 다섯이 같이 자든, 아니 남자 기숙사에 여자가 자고 여자 기숙사에 가서 남자가 자고, 이걸 왜 금지하자는 겁니다. 이게 마르크스의 성해방이죠. 이게 2월 14일 날 여자 기숙사를 남학생들이 마음껏 자유롭게 출입하도록 허가해달라라는 데모를 일으켰는데, 그걸 가지고 성별 분리와 탄압 철폐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다음 달
1968년 3월 21일에 프랑스 파리에 있는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미국 회사의 사무실을 습격해서 미국 국기 성조기에 방화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1968년 68혁명이라는 건 뭐냐? 마르크스주의자들이 일으켰는데요, 겉으로 공산주의를 내건 게 아닙니다. 사실은 공산주의자들이 배후에서 조종을 했는데 겉으로 내건 이슈는 두 개죠. 첫째는 성해방, 남자 여자 자유롭게 어울려도 된다, 동성애 괜찮다. 첫째는 성을 내세웠고요, 둘째는 반미를 내세웠어요. 이러면서 68혁명이 프랑스에서 일어났는데 영국,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미국, 일본 전 세계로 번져나갑니다. 이 68혁명에 앞장섰던 68혁명의 운동권들이요, 68혁명 당시에 젊은이들이 끌고 데모에 성공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학생운동 지도자죠. 그때는 학생운동 지도자였는데 20년, 30년 세월이 흐르면서 68혁명 지도부가 유럽 여러 나라의 장관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고 수상이 돼요. 68혁명에 참여했던 세대가 언론사 기자가 되고 사장이 되고 노조위원장이 됩니다. 이러면서 68혁명 때 추진했던 그 동성애를요, 성적인 이 해방을요, 자기들이 국회의원이 되고 장관이 되니까 대대적으로 실시하게 돼요. 영국의 평등법, 동성애 합법화 조치. 유럽 여러 나라들이 왜 동성애에 넘어가게 됐냐면 그 동성애를 추진한 사람들이 68혁명에 앞장섰던 공산주의 계열의 학생 지도부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앞에 김지연 약사가 이런 거 강의하지 않으셨나요? 뭐 영국의 평등법이 통과되고 어쩌고. 그 영국이 왜 통과됐을까요? 독일이 왜 동성애 합법화됐을까요? 옛날 같으면 어림도 없는 얘기인데요, 68혁명 지도부가 권력을 장악하면서 언론계를 장악하면서 심지어 종교계, 기독교계까지 장악하면서요, 영국교회, 독일교회, 이탈리아교회, 프랑스교회 할 거 없이 당연히 전통 기독교라면 동성애 성해방에 반대해야 되죠. 근데 거기 찬성한 교회들이 있습니다. 왜? 68혁명의 영향을 받은 신학생들이 교회 지도자가 된 거예요. 68혁명으로부터 시작된 거대한 물결이 유럽과 서양을 뒤덮게 됩니다. 첫째는 68혁명 지도부가요, 유럽, 서양 각 나라의 권력을 장악하게 돼요. 둘째는 68혁명 지도부가 집중적으로 한 단체에 몰려갑니다. 그래서 68혁명의 이념을 세계적으로 전파하기 위해서 68혁명 지도부가 점령한 단체가 어딜까요? 그 다음 장면이요. 그 단체, 여기 설명 안 했네요. 이 68혁명의 구호입니다. 금지하는 것을 금지한다. 금지하는 게 많잖아요. 동성애도 금지하고, 간통도 금지하고, 근친상간도 금지하고, 사람과 동물의 섹스도 금지하고, 그 금지하는 것을 금지한다. 그 네덜란드 같은 데서 사람이 동물하고 섹스하는 것도 금지하는 걸 금지했으니까 합법화되고요. 뭐 이런 겁니다. 혁명을 생각할 때면 섹스가 하고 싶어진다. 혁명, 이건 공산주의자들이 많이 쓰는 거죠. 근데 그 혁명과 섹스를 연결시켰어요. 이건 뭐냐? 성해방을 말하는 사람들이 겉으로 뭐 인권 자유 그러지만, 물론 제 말씀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렇다고 동성애를 찬성하는 사람들이 100% 빨갱이다 이러면 안 됩니다. 동성애 합법화 운동에는 여러 영향이 있어요. 공산주의는 잘 모르는 그냥 동성애자들이 본인들이 동성애를 하니까 생물학적 원인으로 동성애 운동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페미니스트들도 있고요, 언어학자들도 있고요, 포스트 모더니즘 론자들도 있고요, 공산주의도 있습니다. 동성애 합법화를 위해서 여러 진영에서 지금 연합하고 있는데요, 어느 나라나 동성애 합법화를 실제로 이루어낸 정치 세력들은 예외 없이 우파가 아니라 좌파예요. 우리나라를 위시해서 차별금지법, 평등법 이런 거를요, 동성애 합법화 법안을 우파 국회의원이 발의한 정당은 전 세계 단 하나도 없어요. 좌파 중에서도 공산주의거나 친공산주의거나, 다시 말하면 동성애를 위해서 여러 집단이 싸우고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지도적인, 가장 강력한, 그리고 법적으로 정치적으로 추진한 세력은 예외 없이 마르크스주의 계열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정의당, 그 정의당 사람 가운데 자살했다는
자살인지 타살인지 의혹도 있습니다만 그 노회찬 씨는 사회주의자다. 그런 얘기를 본인이 공공연히 했습니다. 그쪽 계열에서 원래 이런 법안이 나오게 돼 있어요. 왜? 위대하신 마르크스 선생님의 가르침이기 때문이죠. 그 다음 장면이요. 이렇게 68혁명 세대가 대거 들어가서 점거한 단체가 어디냐면 유엔이에요. 이게 뭐냐면 유엔이 발행한 우표입니다. 2016년에 유엔에서 우표를 만들었는데 우표 옆에 글자를 썼어요. 뭐라고 썼냐면 유엔이 LGBT, 김지현 약사 강의 통해 LGBT가 뭔지 들어보셨죠? LGBT가 뭐죠? 레즈비언, 게이, 바이섹슈얼, 트랜스젠더. 남자 동성애, 여자 동성애, 양성애, 남자 여자 다 상대하는 거 트랜스젠더. 이 LGBT의 평등권을 지지하기 위해서 유엔이 우표를 만들어요. 유엔이 진짜 웃긴 짓 많이 하는데 무슨 짓을 하냐면요. 아메리카, 아시아, 아프리카에 가난한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 나라들을 돈으로 매수해요. 야, 니네 나라가 차별금지법 통과시켜서 유치원 애들부터 학문 성교를 가르치면 유엔에서 니네 나라 1년 예산 어치를 지원해 줄게. 이렇게 딜을 합니다. 그래서 중남미에는 온두라스라는 나라 되게 못 사는 나라인데요. 그 나라 대통령은 유엔에서 600억 달러 지원한다. 엄청나게 큰 돈이에요, 그 나라에. 대통령이 우리는 가난하게 살망정 우리 아이들에게 동성애 가르칠 수 없다. 그래서 그거를 거절한 나라도 있어요. 그렇게 대통령이 거절하면 탄핵 위기에 처하겠죠. 야당이 가만히 있겠어요? 야, 유엔이 돈 준다는데 이 가난한 나라에서 그거 왜 거절하냐? 이 68혁명 세대 마르크스주의자들이 유엔을 점령한 다음에 유엔을 통해 전 세계의 동성애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그 대한민국의 반기문 씨도 유엔 사무총장 하면서 친동성애적인 그 발언을 몇 번 했죠? 왜 그러냐? 유엔이 장악당에 있으니까 그 사람도 거기 따라가는 거예요. 시류를 따라가는 거죠. 자, 이 68혁명 세대가 유엔을 통해 전 세계를 동성애, 성해방을 전파하고, 두 번째는 68혁명 세대가 유럽 여러 나라의 권력을 장악해가지고 지금 동성애 이슈를 퍼뜨리고 있어요. 그 물결이 지금 대한민국에도 밀어 닥친 겁니다. 그럼 대한민국의 마르크스주의자들이 뭐 하느냐? 두 가지예요. 그 다음 장면이요. 요게 대학생들인데요. 한국 대학생 진보연대. 앞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박헌영이 조선공산당 대표 자격으로 1945년에 KBS에서 연설할 때 연설 제목이 진보적 민주주의의 깃발 밑으로, 진보적 민주주의의 남과 북한이 뭉치자, 뭐 이런 내용이었어요. 공산주의자 박헌영이 진보란 단어를 썼습니다. 이 젊은이들도 똑같이 한국 대학생 진보연대. 얘네들이 뭐였냐면 첫째, 김정은 위인 서울 답방 촉구 결의라는 걸 했어요. 북한의 김정은이 위인이랍니다. 위대한 위인이신 김정은 장군님, 제발 서울을 방문해 주십시오. 서울 방문하라고 촉구대회. 김정은을 찬양했고 외국 대사관을 점거하려고 사다리 타고 넘어가다가 걸렸어요. 어느 나라 대사인지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죠? 미국 대사. 똑같아요. 68혁명 때 프랑스 젊은이들이 미국 성조기를 불태우고요,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미국 회사를 습격했어요. 똑같이 지금 한국에 김정은을 찬양하는 공산주의 계열의 대학생들이요, 미국 대사관 쳐들어가요. 두 번째, 그 다음 장면이요. 반미. 두 번째 똑같아요. 68혁명 때 첫 번째는 남자 여자 기숙사 마음대로 들어가야 된다, 성해방, 요즘 말로 하면 차별금지법. 두 번째는 반미. 똑같이 지금 한국 진보 세력이라는 사람들도 첫째는 미국 대사관 점거하는 반미 활동, 두 번째는 모두를 위한 차별금지법.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이 중에서는 자기가 마르크스주의자다라고 실제로 고백한 사람도 있고요, 그런 고백을 안 한 사람도 있고, 그런 거 묻지 마라 이런 사람도 있고요. 하여간 뭔가 마르크스주의거나 마르크스주의하고 비스름한 이런 정당에서 차별금지법, 동성애 운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68혁명 이후에 전 세계 마르크스주의자들의 전략은 동성애, 반미 두 가지 운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어요. 지금 대한민국도 똑같은 상황에 처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장면이요. 자, 이 싸움이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기관이 두 개가 있어요.
사람이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기관이 필요합니다. 경제기관, 뭐 대기업, 중소기업, 구멍가게, 경제적인 것들이죠 다. 또 스포츠기관, 축구팀, 야구팀, 배구협회 이런 거 있죠. 또 교육기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육기관도 있고 군사기관도 있고 정부기관도 있고 스포츠기관도 있고 인간의 삶에 관여하는 기관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수많은 기관 가운데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거, 성경 읽어보니까 하나님이 축구를 창설하셨나요? 축구기관 만드셨다는 얘기는 없어요. 그죠? 하나님이 나라를 지으셨습니까? 이스라엘 국가를 건국해라 이렇게 명령 내리셨어요?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기관이 성경 보면 몇 개 없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두 개가 있죠. 첫째가 뭐죠? 가정입니다. 가정이라는 거 하나님이 직접 만드셨어요. 창세기 2장 22절부터 24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하나님이 직접 가정이란 걸 만드셨어요. 이거는요, 사람이, 아담이 하나님 가정을 좀 만들어주세요, 저한테 섹시가 필요합니다 라고 아담이 요청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셨죠? 강권적으로 만드셨어요. 아담한테 마취 주사를 놔갖고요, 아담이 잠에 떨어졌어요.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 이 잠이라는 의미가요, 도저히 깰 수 없는 잠이에요. 마취제를 하나님이 세게 놓으셔가지고 사람이 깨울 수 없는 깊은 잠에 들게 만드셨습니다. 얼마나 잠이 깊이 들었냐면요, 갈빗대가 빠져나간데도 몰랐어요. 갈빗대를 하나님이 빼셨는데도 깨지 않을 만큼 마취 주사를 세게 놓으셔갖고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아담을 잠들게 하셨어요. 그리고 갈빗대를 빼내가지고 하와를 딱 만드신 다음에 아담 눈뜨게 했더니, 아담이 눈을 떠봤더니 우와, 세상에 본 적이 없는 아름다운 존재가 있어요. 아담이 홀딱 반해가지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러고 아담이 감격합니다. 이래서 사람은 가정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한 적도 없는데요,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가정을 만드셨어요. 그 가정의 원리가 뭐냐면 남자가 부모를 떠나, 이때 남자는 한 명이에요, 여러 명이에요? 한 명입니다. 남자 하나가 부모를 떠나는 거예요. 그의 아내, 이 아내는 단수일까요, 복수일까요? 복수예요. 남자 하나가 아내 여러 명을 거느리는 게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가정의 기본은 하나님이 제정하신 일부일처예요. 남자와 남자 이런 거 없습니다. 여자와 여자 이런 거 없어요. 남자 여럿, 여자 여럿 이런 거 큰일 날 소리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가정은 일부일처라는 거예요. 그 다음 장면이요, 마태복음 16장 18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구약에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게 가정, 신약에 가면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게 교회예요. 내가,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헬라어 성경을 보면요, 이 짧은 구절에서 나라는 단어가 유독 강조되어 있어요. 뉘앙스를 살려서 번역하면 이런 의미입니다. 그 누구도 아닌 내가, 바로 내가, 정말로 내가, 나만이, 이런 뜻이에요. 그 누구도 교회를 세울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 누구도 교회를 지배할 수 없어요. 오직 나만이, 그 누구도 아닌 내가 교회를 세운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교회냐면 내 교회, 이때도 나란 단어가 강조되어 있어요. 그 누구의 것도 아닌 내 교회.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다 돈에 의해서 좌우가 돼요. 그러나 교회는 돈의 권세에 굴복하면 안 됩니다. 정치 권력에 무릎 꿇으면 안 돼요. 왜? 교회의 주인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그 누구도 아닌 내가, 그 누구의 것도 아닌 바로 나의 소중한 교회를 세울 것이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를 예수님이 이렇게 강조하셨어요. 여러분, 이게요, 예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가정과 교회를 직접 세우셨다, 이게 단순히 이론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왜 세우셨겠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세우셨겠어요?
하나님이 가정을 만드시고 교회를 창조하셔갖고 자기 만족을 누리시려고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가정을 주시고 교회를 주신 것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가정을 만드시고 교회를 만드셨어요. 그건 무슨 얘기일까요? 인생에서 가정과 교회가 정말로 필요하고 정말로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필요하고 중요하니까 하나님이 직접 만들어 주셨어요. 이해가 되시죠?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단순히 이론이 아닙니다. 옛날에 기록된 성경책에 있는 오래된 얘기가 아닙니다. 2020년 우리 인생에 반드시 절실하게 적용되는 진리예요. 인생 살기 쉬운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스트레스가 없고 외롭지도 않고 괴롭지도 않은 사람, 인생의 파도에 시달리지 않는 인생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나는 인생이 너무 쉬워서 지루합니다. 손 들어보세요. 나는 왜 공부도 잘하고, 나는 왜 얼굴도 미남미녀고, 나는 왜 마음씨도 착해서 사람들이 다 좋아하고, 게다가 나는 왜 돈이 막 굴러오는 거야. 이런 분 계세요? 내가 애를 낳았더니 애가 이렇게 그냥 서울대 척척 가. 우리 애들은 나 닮아서 하는 것마다 다 잘 돼. 나도 명색이 부모인데 애 때문에 스트레스 좀 받아보고 싶은데 애도 잘 되고 나도 잘 되고, 너무 잘 돼서 인생이 심심하신 분 계십니까? 누구에게나 살기 어려운 순간들이 있습니다. 외롭기도 하고 괴롭기도 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인생이 누구한테나 힘들고 어려운데요,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어떻게 버틸까요? 직장 생활에서 돈 버느라 스트레스 엄청 받았어. 그래도요, 가정이 건강하다면요, 나를 믿어주는 가족이 있어요. 나를 존중해주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신앙의 공동체로 가정이 세워졌어요. 그러면요, 세상에서 스트레스 많이 받아도요, 가정이 행복하면 버틸 수 있어요. 교회가 건강하면 일주일 내내 열받고 스트레스 받았지만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예배드리고 찬송하다 보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죠. 아멘? 무슨 얘기냐면요, 가족과 교회를 왜 하나님이 세우셨느냐? 국가적인 차원에서 고난이 많아요. 잘 사는 나라도 있고 못 사는 나라도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잘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어요. 여러 기관, 여러 단체 틈바구니에서 살다 보면 지치기도 하고 피곤하기도 한데요, 두 개, 가정이 행복하게 세워져 있고 성경적으로 세워져 있고 교회가 성공적으로 건강하면요, 가족과 교회에서 힘을 받으면 다른 데서 아무리 시달려도 인생이 버텨낼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어서 하나님이 가족과 교회를 직접 세우셨어요. 마르크스주의자들이 바로 그 점을 노리는 겁니다. 가족과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제일 좋은 게 동성애 같은 거죠. 말로는 이렇게 얘기해요. 공공의 영역에서는 동성애가 죄라고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나 교회에서는, 목사님들은 종교적인 영역이니까 교회에서는 동성애가 죄라고 설교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지금 선전들 하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무슨 조항이 있냐면, 동성애를 비방하는 것을 누군가가 듣고 자기의 권리가 침해당했다, 모욕감을 느꼈으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들은 사람이 어떻게 들었느냐가 중요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서 목사가 동성애는 죄다 설교를 했어요. 그 교회 교인이 그 설교를 듣고, 교인이 아닐 수도 있어요. 동성애 운동하는 사람들이 교인이라고 가장하고 교회 들여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내가 모욕감을 느꼈다라고 고소를 했어요. 그러면 이거는 교회에서 된 거니까 재판 안 한다, 그렇게 될까요? 이건 교회에서 한 거니까 재판 안 합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그 사람이 뭐라 하냐면, 그것이 교회지만 동시에 공공이 모인 장소 아닙니까? 교회들 일종의 공공기관인데, 공공장소인데, 공공장소에서 동성애 반대한 소리 들어서 내가 기분 나쁩니다 라고 고소를 하면 그 고소가 100% 기각될까요? 교회를 종교기관으로 볼 거냐, 교육기관으로 볼 거냐, 공공기관으로 볼 거냐? 임마누엘 교회도 쭉 오다 봤더니 여기 부설 선교의 집이 있어요. 유치원 같은 게 있어요. 그러면 이 유치원은 교회에 소속된 거니까 종교기관인가요?
대한민국 선교의 집, 교회와 관련된 부설 유치원에 대한민국 정부가 지금 관여를 하나도 안 하나요? 그건 종교기관이니까 국가랑 상관없이 공무원이랑 상관없이 마음대로 하나요? 지금 아마 그렇지 않을걸요? 교회를 종교기관으로도 볼 수 있고 공공기관으로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럼 법안에 종교기관에서 말하는 거 허용한다 라고 말해놓고 이건 종교기관이지만 공공기관일 수도 있다 라고 고소하면요, 그 다음에는 판사 재량에 맡기는 겁니다. 뭐 영국이나 다른 나라 그래갖고 동성애 반대하는 설교자들 감옥도 가고, 게이 커플한테 케이크 안 구워준다고 말했던 빵집 주인 감옥 가고, 그 나라도 다 그렇게 시작되는 겁니다. 오늘 제가 기재한 말씀드렸지만 이게요, 하루아침에 무슨 동성애자들 진짜 동성애 하면서 차별당해갖고 괴로워하니까 그 동성애자들의 인권을 위해서 만들어진 법안이 아니고요, 1884년에 마르크스가 죽으면서 남긴 유언을 알렉산드라 콜론타이가 실천하다가 안 됐고, 비렐름 라이가 실천하다가 안 됐고, 결국 68혁명으로 성공을 해서 68혁명 세대가 유럽과 미국을 장악했고요, 그 세대가 유엔을 장악했고요, 지금 그 물결이 대한민국에 온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 세력이 연합했지만 정치적으로 이 아젠다를 실천해갖고 법까지 만든 세력은 공산주의 세력입니다. 마르크스주의자들이 두 가지, 성혁명과 반미라는 두 가지 기치를 갖고 활동을 했고, 제가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대한민국에서도요, 주한미군 철수해라 이거 하고요, 차별금지법, 이 두 가지에 마르크스주의자들, 종북 세력, 친북주의자들이 목숨을 걸고 지금 활동하는 싸움의 한복판에 있습니다. 그 다음 장면이요, 지난주에 서울에서 이런 모임이 있었어요. 차별금지법 반대 청년연대. 여기 청년들이 쫙 모였죠. 기존에 동성애 반대 운동을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그 단체들하고 잘 연합해서 아쉽다고 느껴지는 게 뭐냐면, 이제 동성애 반대하시는 운동하시는 분들이 만든 자료 좋은 게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자료들이 20대, 30대, 10대 젊은 세력들한테 전달이 돼야 되는데, 주로 동성애 반대 운동하시는 분들 보면 40대 이상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제자들이 뭐 다른 단체들은 많은데 그 단체랑 경쟁하고 싸우고, 이 애국운동하고 동성애 반대하는 세력들도 다 사람이 성격이 다르니까 연합이 잘 될 때도 있지만 안 될 때도 있어요. 뭐 그런 거 상관없이 어느 단체하고도 연합을 해서 다른 단체에서 만든 좋은 자료들을 10대, 20대, 30대 젊은 세대들한테 뿌리는 역할, 그게 필요하지 않겠어요? 자꾸 전달해야 되니까. 뭐 그렇게 전달하는, 그래서 젊은 세력들이 한번 다 좌경화된 젊은 세대 가운데 이런 기독교적인 생각 가지고 차별금지법에 반대하는 청년들이 있다, 이걸 국민들한테 보여주자. 그래서 서울에서 이런 움직임이 지금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고, 사무실도 없고 지금 맹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싸움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부름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기관, 가정과 교회를 지키는 하나님의 명예가 걸린 이 싸움에 다 함께 기도하면서, 다 함께 행동하면서, 다 함께 헌신하면서, 제일 중요한 거, 우리가 다 같이 연대하고 협력해서 기독교 대한민국의 비전을 지켜낼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